네, 반갑습니다. 네, 2025 충청권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개발 역량 강화 멘토링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일단 저희 이 OT 운영을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운영 방식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표는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현재 그 청년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개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청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ICT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미스매칭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난방 한계선이라고 하죠. 그게 판교예요. 개발자 난방 한계선. 그러니까 판교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충남도 마찬가지고 이 지방에도 되게 역량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 역량을 가지면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이제 청년들이 매칭을 해서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 그 사업의 3대 목표는 이제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해서 이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운영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청해 주셨죠. 이제 플랫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선발하고 매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멘토링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총 33개의 그 실무팀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멘토분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IT 서비스 기획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 전문가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4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이따가 그 OT 강의가 하나 있죠. 그 개발 실무자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 나머지 이제 2회차, 3회차의 경우는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계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구글 엔지니어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조치원에서 이제 구글 엔지니어까지 이제 취업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의 강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기획전략실에 계셨다가 지금 현재 창업하신 분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발 스킬과 개발 문화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지금 운영합니다. 워크숍은 날짜는 정해졌어요.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 이렇게 되고 있고, 장소가 특정이 되면 저희가 다 문자나 이제 개별 알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회가 있죠. 예, 지금 현재 계획된 곳은 10월 셋째 주 정도로 이제 계획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다 참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일단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일정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 및 사전 교육을 하죠. 그래서 14시부터 16시까지 현재 이 장소 소셜 캠퍼스 온 충남 5층 이벤트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선별 및 멘토 멘티 매칭은 10월 10날 개별 통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나 그 이메일 확인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33개 팀이 구성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멘토링 및 성과물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멘토링 집중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칭이 된 멘토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개발을 해나가거나 IT 기획 서비스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강이 총 그 2, 3, 4회차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24일 2시부터 3시까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고경선 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개발자 관점에서 보는 ICT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회차에는 그 동일한 날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공지가 될 거고, 이때는 이제 구글 엔지니어가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에서 이제 구글에 입사하기까지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 4회차 때는 이제 페어엑스라고 하는 그 창업자분이신데, 이분이 그 삼성전자 기획전략실에 계셨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31일 날 워크숍 때 그때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완성과 성과 확산인데, 사실 저도 MES 개발을 했었어요. MES와 ERP 개발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런 교육행사 대외활동 이벤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과물 집중완성 워크샵이라고 해서 집중해서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성과 발표회 때 11월 셋째 주에 이제 전체 모여서 성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팀은 시상하고 성과물을 제출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따 끝나고 10월 9일까지 좀 신청을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를 갈 거냐, IT 기획 분과로 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지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개 항목에 따라서 좀 나오는 기획물들이 달라져요, 결과물들이. 그래서 이제 멘토-멘티 매칭은 2개 정도까지 저희가 좀 받을 예정이에요. 2개까지 받아서 이제 저희 주관기관에서 매칭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과물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해야 될 건 있습니다. 3분 발표와 3분 질의응답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6분 정도 이제 발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는 워킹 프로토타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작이 되는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앱의 형태일지 웹의 형태일지는 여러분들 아이템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워킹 프로토타입, 실제 구동이 되는 걸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IT 기획 분과는 IT 서비스 기획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발표 자료와 서비스 기획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는 워킹 프로토타입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회 때 다 전시를 할 거예요. 전시를 할 때 그 심사위원분들이 돌면서 이제 30점 정도를 워킹 프로토타입으로 심사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발표 평가는 70점으로 구성돼서 총 100점이 되겠고, IT 기획 분과는 발표 평가로 10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개 분과로 나눠서 이제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토링 방식은 매칭된 멘토님과 1대1로 멘토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5회 이상 멘토링이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강화 멘토링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멘토링을 수행하고, 오프라인 멘토링은 3회 이상 수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시 멘토링 내용과 캡처 사진 이외에는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캡처 사진은 멘토분들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멘토님 저희 사진 안 찍나요? 하고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그 멘토님들도 혹시 깜빡하지 않게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선정이 되면 활동비가 지급이 될 거예요. 활동비는 총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30만 원도 지금 33개 팀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불출을 할 때 지금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불출할 때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3.3% 세금을 공제하고 팀장님께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일지 5회 정도, 그래서 멘토링 할 때 어떤 멘토링 여러분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용비 계획서를 간단하게 저희가 양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눠드린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성과 공유회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팀장님께 3.3% 공제하고 15만 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시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픈 API 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커서 이런데 구독 서비스 같은 거 하시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구독료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택시 이동할 때 택시 좀 탔다, 이제 그런 걸로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내역서 제출한 다음에 15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회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의 마지막에는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수팀에게는 특전이 있어요. 약간 상금 일부가 좀 나갑니다. 네, 상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후속 연계 지원으로 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다음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역량 강화 사업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도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차기 이제 교육 서비스도 같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후속 연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비 30만 원도 같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특전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다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쓸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요거와 좀 사업과 관련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이게 지금 스트리밍 돼서 나가게 될 건데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같이 아카이빙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멘토링 예시예요. 그래서 멘토링이 총 이제 5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사업 설명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업 설명회로 시작이 돼서 1, 2, 3회차 정도 이제 참가자 진단하고 이제 문제 정의하고 그다음에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시켜서 그다음에 워크숍 통해서 4, 5회차하고 성과 공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 주에 하나씩이에요. 저희가 10월 10날 저기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누가 됐고 안 됐고. 근데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딱 10월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말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2주 정도 더 지나면 3주 차에 이제 성과 공유회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데 혹시 그 멘토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멘토링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멘토링을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 여러분들 멘토링일지나 아니면 멘토링을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링은 1대1 멘토링이 이제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분의 멘토당 2팀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팀이 들어가고 팀 규모나 이제 그 유사 주제에 따라서 이제 멘토 멘티가 이제 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멘토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타 팀과 같이 멘토링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팀과 그리고 멘토분과 1대1로 멘토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토링 진행 방식은 총 5회 이상 진행하는 걸 진행을 하셔야 되고 회차별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해서 아까 같이 요거 참고하셔서 회차별로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팀 과제 진행 흐름과 연계해서 이제 멘토링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발표 자료 이제 3분짜리 질의응답 3분 그 다음에 IT 개발 분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는 워킹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IT 서비스 기획 분과는 이제 발표 자료와 이제 기획서 이렇게 제출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영 원칙은 이제 멘토와 멘티가 서로 고정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 전담 멘토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조율은 팀하고 멘토분하고 같이 조율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멘토분도 워낙 그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다 언제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기보단 멘토분이 직접 이제 그 멘토분과 같이 소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토분도 지금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지금 모집이 됐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제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모집된 멘토와 여러분이 매칭이 되면 여러분 팀과 멘토분이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일지는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멘토분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활동 일지 작성하셔서 따로 제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특강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회차로 AI 시대 개발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레인메이커스 장준기 이사님이 강의를 좀 해주실 거고 저도 이제 강의안 간단하게 봤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는 10월 24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4일이 금요일인데 2시부터 3시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고경순 이사님이 개발자 관점에서 보는 ICT 디지털 이노베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 요 주제로 이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해외 개발자가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배경근 엔지니어께서 이제 온라인, 지금 현재 대만에 계세요. 대만 구글에 지금 근무 중이신데, 예,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해외 취업 특강 이런 그 목적으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워크숍 땐 이제 페어엑스 이범준 대표님이 하실 건데, 24일 날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팀에 한 분씩은 꼭 참여를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정말 유익할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24일 날 그 팀장분은 가급적이면 좀 참여를 해주시고, 팀원분들 한두 분 정도 같이 오셔서 특강 들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워크숍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장소가 이제 확정이 되는 대로 그건 이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1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OT 간단하게 일정 안내하고 국내 특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집중 개발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약간 특이한 게 최종 피칭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끼리 어떤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고 저 팀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접근 방식은 어떤지 여러분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야 사실 워크숍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더 보완해야 될 것, 그다음에 상대방은 지금 어느 정도인데 라고 하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팀별 1분 스피치, 그다음에 최종 피칭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너무 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최종 발표는 아니고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한 다음에 종료하고 해산하는 그런 프로그램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공유회는 11월 셋째 주 분과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과가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 분과, IT 서비스 기획 분과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시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참가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스 평가를 이 시간 동안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2개 분과를 운영해서 A 분과, 지금 이건 예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분과를 선택할지 지금 받아봐야 돼서 이건 예제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약간 좀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A 분과와 B 분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팀별로 3분 발표와 3분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0분 진행한 다음에 10분 정도 휴식하고, 그래서 한 2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점수 취합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상식과 이제 폐회식을 해서 가급적이면 5시 반 안에 좀 끝내드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는 현재 지금 계획된 곳은 이 모충동, 그 서원구 청주에서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2층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시면 더 큰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곳에서 좀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멘토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됐는지 여기서 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24일 날 특강이 있다. 그리고 31일 날 워크숍을 참여한다.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 니즈를 좀 받아볼 거예요. 언제가 가장 좋을지 받아서 가급적이면 11월 셋째 주에 이 성과 공유회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여러분들 지금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셔서 팀장과 팀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세요. 무슨 상의를 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리스트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다 있으시죠? 여기. 그래서 지금 이 개발분과랑 기획분과 이렇게 2개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다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폼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폼에 접속하시면 누구를 선택할지 한번 돌아가셔서 팀장님과 팀원분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여기서 난 누구에게 받겠어 라고 한 2분 정도 선택하셔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제출하실 때는 팀장님만 제출하시면 돼요. 팀장님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되게 많죠? 멘토분들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보다 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상의하셔서 이제 그 10월 9일까지는 주셔야 저희가 10일 날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일까지 꼭 잊지 마시고 꼭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네, 좀 종교롭고요. 네, 혹시 질문. 더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10월 9일 그 사이에 네. 폼에 추가가 되나요? 네, 폼에 다 추가가 될 거고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그 2일 날까지는 다 마감을 할 거예요. 그 2일 다음 날부터가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일까지는 가급적이면 받아서 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저께, 그러니까 일요일, 저번 주 일요일까지 받았던 그 멘토분들이에요. 그래서 14분과 11분, 총 25분이 모집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매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지금 이름하고 이제 소속으로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시면 일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찾아보시고 이분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활동비는 그냥 건당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5만 원을 2번 주신다는. 네, 맞습니다. 그게 처음 팀이 확정이 되고 이제 저희한테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럼 이제 우리 팀장님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고 15만 원을 지출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활동일지 5회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 계획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마지막 날 저희가 성과 공유회 때 좀 지출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사실 되게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30만 원이면. 근데 가급적이면 마지막 날까지 좀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15만 원 최초로 팀장님이 다 최종 합격하고 서류 제출이 끝나고 나면 팀장님 통장으로 지출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끝나면 팀장님 통장으로 또 15만 원이 지출이 될 겁니다. 네, 입금이 되실 거예요. 네, 이번 특강을 맡게 된 레인메이커의 장준기라고 합니다. 일단 현업 개발자로서 이렇게 좀 발표하는 자리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말을 버벅이거나 뭔가 좀 꼬여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하이네켄 코리아라는 네덜란드계 맥주 회사에서 첫 근무를 했어요. 이제 저 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이제 전산실, 개발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가 글로벌 에어포트 네트워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개발 아이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폐업을 하고 다시 개발자로서 취업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ICT, 이런 정보통신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90년대 최초 이제 286, 386 컴퓨터 시절이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이 최초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00년대부터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전성이 됐죠. 넥슨의 카트라이더나 디아블로 같은 거. 그때 이제 저는 하이네켄이라는 네덜란드계 수입 맥주 회사를 입사하게 돼서 ERP라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담당을 했고요. 한 7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맥주 수입, 유통, 판매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를 퇴사하고 이제 에델만 코리아라는 미국계 홍보회사 쪽으로 또 입사를 해서 이제 홍보라는 새로운 도메인을 좀 경험을 하게 됐고요. 에델만 코리아에서는 이제 자체 사내 시스템 관리, 서버 관리, 또
그 프로젝트 관리라는 솔루션을 구축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브룩스 브라더스 코리아라고 역시나 미국계 주 상원의원이 입는 이런 옷, 양복 같은 회사였고요. 역시나 이쪽에서도 그 CRM, 고객관리 시스템이나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메인 같은 거를 습득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GIS 서비스로 창업을 했고요. 그 기술로는 실내 위치 측이 시스템.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는 이제 GPS가 그 직진성 신호기 때문에 튕겨서 실내를 측정할 수 없는데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전자맵을 만들어서 실내 측위를 1m 이내에 측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공항 쪽에서 이제 실내 길 안내나 뭐 약간 그 POI 뭐 쿠폰 같은 거 쏴주고 약간 광고 같은 거 하는 솔루션으로 했다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공항이 폐쇄되면서 폐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레인메이커라는 그 세상에 단비를 내리는 기업이라는 사명을 가진 기업에서 그 AI 그 컴퓨터 비전이나 LLM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쪽의 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개발자와 기획자로 들었는데 혹시 개발자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이 개발자 분들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이 보던 언어들이시고 프레임워크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자라는 항목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바일 개발자, 데브옵스, 인베디드, AI 총 한 6개 카테고리로 나눠 약간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물론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데브옵스 합쳐서 요즘은 풀스택이라는 개발자 영역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풀스택은 그냥 제너럴하게 얇고 넓게 그냥 케어할 수 있는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발자 직군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프론트, 백엔드, 모바일, 데브옵스, AI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백엔드 개발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백엔드 쪽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더 깊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한정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AI가 지금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개발자로서 개발자의 직업이 없어질 거다. AI로 다 대체될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AI가 발전함으로써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I가 발전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코더 쪽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발자 거의 신입분들은 이제 코더로서 경험을 쌓을 거고 한 10년차, 15년차, 20년차 되면은 개발자 이런 영역을 맡게 될 텐데 코더로서는 아마 그 챗GPT나 클로드 코드 커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코더의 역할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해서 저는 이제 코더보다는 이제 개발자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조를 잡고 이제 커서나 클로드나 코파일럿이 그 코딩을 한 거를 판단해서 얘네가 어떻게 짰냐 잘못 짠 거는 이제 잘못 짰다고 지적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다시 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개발자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기획하거나 짤 때 기존에는 팀 단위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따로 있었고 백엔드 따로 있었고 디자이너, DBA 막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커서나 클로드 같은 걸 쓰면은 한 하루 정도면은 웬만한 원하는 기능을 가진 플랫폼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자로서는 이제 향상성, 개발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챗GPT한테 이런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논문, 2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파이썬 코드를 샘플을 짜줘 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샘플 코드와 이런 라이브러리를 썼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이거를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돌리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코더 역할인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저의 서비스 저는 이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뭐 논문 표절 솔루션을 만든다 아니면 그런 거를 기획할 때 이 기반을 가지고 이제 드릴다운해서 내려가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개발자분들이시니까 단순히 얘가 짠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그걸 이제 내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이나 기법 같은 걸 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챗 GPT 같은 경우는 무슨 알고리즘인가요? TF-IDF라는 코사인 기반 유사도 알고리즘을 쓰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텍스트의 유사도는 원론 지금 고전적으로는 이 4가지 알고리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알고리즘과 지금 챗GPT가 추천해준 알고리즘의 각 장단점을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셔서 한 5개 옵션 중에 최적의 뭐 알고리즘을 찾아서 저희 서비스에 녹일 수 있는 약간 통찰력 같은 거를 키우시는 게 개발자로서의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황은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의 마지노선은 이제 판교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교 쪽에 수많은 게임 회사와 테크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판교를 가시면 사투리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와 같이 개발자들은 또 본인만의 이런 그룹 언어 같은 걸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뭐 커밋 해주세요, 아삽으로 해주세요, VIP, C레벨 같은 용어 창조를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흔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들어. 그래서 미리 좀 인지하고 있으면 개발자들끼리 이제 소통하실 때 훨씬 좋으실 거고요. 설령 개발자가 아니오고 기획이나 마케팅 그런 분들도 이제 개발자랑 소통을 하실 때 이런 용어를 좀 쓰시면은 한 10분 얘기할 거 한 5분, 4분, 3분으로 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시면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셔서 아니면 개발하시다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외계어라고 뭐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케이션 개발자들이 계속 그 모니터만 보고 이제 기계와 대화를 하다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힘들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이런 메신저, 슬랙이나 깃, 뭐 노션 같은 걸로 문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명확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문서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 개발 회사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사나 같은 거를 많이 쓰고요. 아사나나 슬랙, 노션 같은 거를 대부분 디폴트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아사나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나 그런 PM들, 프로덕트 오너 분들이 이제 태스크를 브렉다운하고 일정 관리할 때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랙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노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노션을 그냥 블로그식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노션에 템플릿도 많이 제공돼서 기술 문서 같은 거를 좀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들이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스 작성하실 때 대부분 형상 관리를 하시잖아요. 깃허브를 쓰시든 깃랩을 쓰시든 그때 이제 그 리포지토리 안에 리드미를 꼭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 놓으라고 해요. 개발 환경을 어떻게 맞출지 또 이 리포지토리의 목적은 뭔지 같은 거여서 문서화를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발자들은 직접 가서 안 물어보고 긴 리포지토리에 있는 리드미만 보고 개발 환경을 스스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또 추가된 게 있으면 여기다 추가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그 깃 커밋했으니까 그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에 있었지만,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했지만 이제 다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를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레인메이커의 CEO를 맡고 있는 대표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신입이나 거의 1, 2년 차 분들한테 좀 들어오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이제 개발자의 개발 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 언어에 대한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이썬 같은 경우 2000년대, 2020년도부터 이제 파이썬이 좀 부상을 한 것 같고요. 기존에는 특히 대한민국은 아직 자바 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스템 자체도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스프링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고, 대부분 학원, 개발 학원 같은 데서는 과거에는 계속 자바 쪽을 많이 좀 교육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서울에 뭔가 개발 학원 같은 데는 요즘은 자바는 베이스로 깔리고 파이썬 쪽을 좀 더 강의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바로 솔루션을 만들기에는 좀 무겁고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장점상 간결한 코드, 좀 가볍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약간 파이썬이 약간 스타트업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는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주기 보면은 초창기 MVP, 시리즈 A 정도까지는 파이썬으로 만든 솔루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리즈 A부터 이제 투자를 대대적으로 받음으로써 약간 그 시스템을 자바 단으로 좀 리팩토링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 파이썬보다는 그래도 자바 단이 한번 좀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토스 같은 경우가 그 파이썬 장고 베이스로 만들었다가 지금 자바 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그 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썬 장고나 패스트 API, 뷰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서비스를 런칭하고 어느 정도 좀 유입되는 트래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투자 받아서 이제 자바 단으로 다시 리팩토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바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자바는 베이스로 까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프론트 분들 같은 경우는 리액트나 뷰라는 당연히 필수로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AI를 개발하려고 해도 자바보다는 파이썬이 패키지나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파이썬은 하기 싫어도 개발자로서는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바 코드와 파이썬 코드, 이 this is java with strict syntax 이 두 줄을 하기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4줄 정도의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간단히 이제 2줄 프린트 함수 써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2개의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자바와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프린트 언어라는 인터프린터라는 구조 방식의 파이썬, 또 컴파일 언어라는 구조의 자바의 차이점인데요. 일단 자바는 엄밀히 따지면 그 컴파일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린트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프린트 언어는 순차적으로 라인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컴파일 언어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다, 수행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예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그런 CPU 성능이 좋고 메모리가 좀 좋은 환경에서는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차이 나봤자 0.012초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 파이썬으로 인터프린트 그 솔루션을 만들어도 자바만큼의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파이썬 지금 3.12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10대 이상 감으로 버전업이 됨으로써 이제 파이썬의 연산 속도가 한 두 배, 세 배 계속 빠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압도적인 코드량 때문에 파이썬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SSR, CSR 혹시 대략적으로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일단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의미고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보는 이제 네이버로 들어갔다. 네이버에 이렇게 막 그려지는 레이아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버에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 컨텐츠 자체를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그 기본 구조, HTML, CSS 구조만 내려주고 그 안에 데이터들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요청해서 제이슨 형태로 응답해주고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가 풀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좋다, 안 좋다라고 지칭을 하기보다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좀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명해 드린 거네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저가 맨 처음에 뭐 네이버닷컴, 다음닷컴 같은 거를 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원론적으로는 도메인을 가지고 DNS 서버를 들렸다가 DNS 서버에서 등록되어 있는 IP를 가지고 웹 서버를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서버에 접근해서 응답을 받는데, 일단 SSR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단에서 다 패키지나 그 데이터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사용자 체감은 SSR이 CSR보다 좀 느립니다. 사용자 체감적으로. 그 이유가 계속 페이지를 들어가는데 계속 뱅글뱅글 돈다라고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모든 걸 다 서버에서 연산한 다음에 정적으로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메인 같은 경우는 뉴스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구조만 HTML 구조만 내려주고 각 콘텐츠들은 비동기로 CSR로 요청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요청해서 응답받아서 그때그때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네이버가 느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다 서버에서 내려줘서 주겠다라고 하면은 한 최소한 2, 3초, 1, 2초는 계속 뱅글뱅글 로딩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SSR이 나쁘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그 마케팅 같은 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크롬, 네이버 같은 데서 봇을 통해서 크롤링을 해서 컨텐츠를 해서 검색 엔진에 많이 쓰는데, CSR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가 서버에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크롤링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마케팅이 중요하고 검색 엔진에 빨리 노출하고 싶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SSR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이제 저희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황은기 대표 이사님이 러닝클로버 홈페이지를 만든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을 좀 잘 되게 하고 싶다 같은 경우는 SSR로 만들어서 그 헤더에 그 메타 태그 같은 거 붙이면은 그 봇들이 크롤링해서 이제 검색 노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도 아까 그 내용이고요. 이제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브옵스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온프레미스와 이제 클라우드,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직접 아마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서버가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해 주기도 빨라지고, 또 서버가 이번에 이제 좀 정부 쪽에 문제 생긴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 바로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투자 비용도 많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클라우드의 대표 주자는 AWS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한국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제 생각에는 이 세 개 정도만 좀 인지하고 뭔가 어느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만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내용이 남으로써 흔히 들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 MSA 갖고만 설명 들어도 뭐 1박 2일 뭐 그렇게 쭉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그릴 때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TDD냐, BDD냐, DDD냐에 대해서 한창 대두가 됐었어요.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TDD로 애자일 방식의 개발 방법론을 좀 많이 채택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BDD 또는 DDD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순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코딩과 이제 솔루션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확장성과 이제 유지 보수, 뭐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가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TDD는 일주일 만에 이제 조그마한 기능 하나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 해가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발전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DD나 DDD 같은 경우는 먼저 사업 기획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 우리 서비스가 어떤 기능들이 있냐,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아까 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도메인은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개발자로서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만들면 회사에 좀 도움도 많이 될 거고, 또 저희 개발자 성장으로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 20년 정도 이제 개발업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고객 만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찾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꾸면은,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대응할 수도 있고, 뭔가 이번에 또 말해야 될 거, 이번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거 아시죠? 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카카오톡 이번에 만든 그거를 개발했다, 계획을 했다라는 입장을 본다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 이제 매출이 필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막 수많은 고민을 해서, 약간 그 친구 페이지를 요즘에 트렌드 인스타가 좀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스타 같이 좀 변환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와 도메인을 가지고 개발이 들어갔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 반응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뭐 젊은 층에서는 약간 좀 싫어하시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대 많으신 분들은 약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개발이나 이런 구조 잡을 때 약간 회사의 이제 도메인, 정책이나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도메인 정의하고 각 서비스 만들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정산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DD, BDD 나왔을 때 또 요즘 작년 나왔던 게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개발 아키텍처가 좀 대두가 됐어요. 유저 케이스 도메인을 그 객체로 두고 각각의 행위들 있잖아요. 웹 서비스 UI는 HTML, CSS를 렌더링 해야 된다. 뭐 앱 서비스면은 유저 알림, 구글 FCM을 던져야 된다. 뭐 DB에 인서트 CRUD를 쳐야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육각형 식으로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서비스를 나눈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메인을 가지고 4개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눈 거고요. 이거의 장점은 만약에 노티피케이션, 구글 FCM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서비스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모놀릿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서 하나가 장애가 났을 때 전체 서비스가 다운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렇게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짜면은 이제 서비스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행위, 그 도메인은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당연히 따라가는 게 메시지 큐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는 그 DB 셀렉트 하려면 DB 섹션 커넥션 맺어서 섹션 연 다음에 거기다 쿼리 날려서 응답 받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메시지 큐, 각 서비스와 브로커 입장에서 메시지 큐로 비동기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서비스에서는 장애가 안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메시지 큐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좀 많이 쓰이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큐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MQTT, 뭐 모스키토, 파이썬으로 따지면 모스키토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MQTT 라이브러리가 자바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지 큐가 많이 쓰이는 경우는 그 메시지 앱 같은 경우 메시지 큐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를 구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버에 메시지 큐, 원론적으로는 그 채널 소켓 통신을 시켜야 돼요. 카톡 같은 거를 구현하려면 소켓으로 TCP 통신 섹션을 열어놓고 그쪽에서 메시지 주고받고를 하는 아키텍처인데 요즘은 이제 메시지 큐를 사용해서 그 서버에 브로커라는 친구를 하나 두고 각 클라이언트가 이제 구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로커면은 저한테 각각 흔히 말하는 빨대를 꼽으시고 연결된 다음에 한 분이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면은 저를 구독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대1 카톡의 1대1 채팅 같은 경우는 그 브로커에 보면은 뒤에 약간 채널 아이디처럼 뭔가 아이디가 발번이 되거든요. 그거를 2명이 구독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 1대1 채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카톡 같은 경우는 그 채널, 그 특정 아이디를 다수가 구독을 하고 있어서 한 명이 글 쓰면은 거기에 빨대 꼽으신 구독하고 있는 모든 분한테 메시지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를 소켓으로 구현하려면 서버도 좀 많아야 되고 부하도 좀 있는데 메시지 큐를 사용하면은 그래도 좀 가볍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큐 쓰시려면 당연히 신뢰성 같은 것도 보장이 되는데 뭐 QoS라고 퀄리티 컨트롤하는 그 옵션이 있어요. 0이면은 상대방이 받지 말든 나는 그냥 던지고 나는 만다 라는 내용이 있고 뭐 1과 2 버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버 부하가 좀 생겨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SR 기준으로 보면은 API 통신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또 모바일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100% 뭐 API 통신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원론적으로는 수업 방식과 API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수업 방식은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 이제 API 방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 방식에 따라서 RESTful API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API는 API지 왜 RESTful이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RESTful이라고 명명이 되었을까? 네. RESTful이라 하면은 메소드만 다르지 URI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독성도 좋고 상대방이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RESTful이라는 API 중에 이런 식으로 약간 똑같은 URL을 가지고 메소드에 따라서 API를 분기친다 라는 게 이제 RESTful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명을 하면은 좋은 게 프론트엔드 앱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간소해집니다. 물론 백엔드 입장에서는 써야 될 코드가 많고 미리 이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너무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메소드 get 메소드일 때 use라고 치면은 use를 얻는다라는 거고 백엔드 입장에서는 use에 대한 목록을 내려준다라고 정의가 될 것 같고요. get인데 뒤에 이제 1번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use 중에 1번의 pk를 가진 use의 정보를 내려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위에는 use 목록인 거고 뒤에 use /1 붙은 거는 이제 특히 1번 use에 대한 상세 정보를 내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use인데 포스트 메소드를 썼다 라고 하면 use를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푸순 업데이트 델리트는 이제 말 그대로 델리트, CRUD 기법으로 CRUD 개념을 API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커뮤니케이션을 편하라고 하자는 겁니다. API 만들다 보면 당연히 보안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흔히 쉽게 말하면 앱 서비스 만들 때 로그인을 ID 패스 넣고 로그인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평문으로 전송한다. 큰일 납니다. 뭐 암호화를 하고 그 서버 입장에서는 그 이 API가 내가 인가된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API인가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PI 구조 설계하실 때 그 이런 보안 쪽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들어 많이 쓰는 건 이제 JWT, JSON 웹 토큰이라는 약간 JSON으로 이루어진 약간 토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미 많이 쓰시고 계시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좀 더 보안을 좀 더 강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페이로드 쪽에 아이디랑 저런 것들도 자체 그 암호화 기술을 써서 해시화를 시키면 좀 더 암호화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게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꼭 보안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 SSR,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JSON 웹 토큰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섹션 키 로그인을 하면은 그 직접 뭐 웹 서버, 뭐 웹로직이나 JBoss라는 뭐 그런 와스단에서 섹션을 만들어서 DB에 저장을 하고 그걸로 이제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잘 그 선택해서 구조를 잡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UI와 UX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많이 보시던 그림이시죠? 애기 키울 때 이제 모빌을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모빌을 사서 딱 애기 침대 위에 달아줬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는 애기죠. 애기는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획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항상 UI 말고 사용자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기획하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개발을 막 1000줄짜리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짰냐? 근데 아까 초창기 말한 것처럼 코더는 챗GPT가 이렇게 짜라고 했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챗GPT가 그렇게 짜라고 했어도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해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짰어? 왜 1000줄이나 짰어? 왜 함수명은 이렇게 짰어?를 좀 고민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저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개발하실 때 항상 왜, why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은 제 생각에는 좀 그래도 논리와 명분이시 만들어진 코드다라고 자신 있게 딴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들어갔을 때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코드 리뷰라는 게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짠 코드를 본인이 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서 피드백 받고, 근데 이제 거기 설명할 때 챗GPT가 짜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저는 이것만 바꿨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피드백을 받긴 힘들 거예요. 설령 제가 다른 소스의 함수를 10줄을 카피해 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마 코드 리뷰할 때 좋은 문화가 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라는 명칭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해줬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코드나 개선될 내용이 있으면은 본인이 수정해서 저한테 갖고 오셨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원래 있었던 코드 복붙하지 마시고 그거를 읽고 파악하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좀 개선해서 고쳐서 반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된 내용인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클린 코드란 무엇인가라는 책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클린 코드란 상대방이 알아보기 쉬운 코드가 클린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럽지, 흔히 말하는 코드 스멜, 코드에서 냄새나지 않고 변수명 명확하게 지칭하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클린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레인메이커의 개발자분들한테 계속 주지시키고 있어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변수명 정하는데 모든 개발에 한 30% 정도 머리가 아프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명 정할 때 막 A 함수, 뭐 B 함수 그렇게 쓰지 말고 명확하게 이제 이 함수는 어떤 용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명명을 하라. 또 충분히 고민해서 납득할 만한 변수명을 정해라 라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클린 코드 관점에서는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파이썬 같은 경우 함수 정의할 때 스네이크 케이스 같은 게 이제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중에 이제 자바 개발하다가 파이썬 넘어오신 분들은 함수를 카멜 케이스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클린 코드가 아닙니다. 가독성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각 언어나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코드 컨벤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대한 맞추는 거, 그리고 각 기업마다 명명 규칙 같은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코드 컨벤션이 있는 기업인가부터 해서 그게 없다면 기본적인 언어에서 제공하는 코드 컨벤션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런 게 있다면 최대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자가 저는 자바만 해봤습니다. 파이썬 못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방법론은 똑같아요. 어느 언어든 뭐 포문 돌릴 때 많이 파이썬은 이제 for low인 뭐뭐뭐 치는데 자바도 똑같이 포문을 돌릴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단어만 다를 뿐 그 개발 방법론,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론은 똑같기 때문에 개발 언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보다는 파이썬 쪽 베이스 개발자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구현을 할 수 있으면 자바로도 당연히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언어를 독학하지 마시고 그냥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서는 포문을 돌려야 된다, 이중 포문 돌려야 된다, 이 if else 트라이 캐시를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적인 것만 좀 알면은 언어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도구고 프레임워크만 한번 훅 훑어보시면 프레임워크는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따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도구일 뿐이니까 나는 자바만 해봤다 파이썬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하지만 뭐 자바는 뭐 하루 이틀 훑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IT 기획이나 처음에 뭐 고객을 설정하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찌 보면 워킹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획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텐데 네. 기획할 때 좀 팁이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이제 저도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라 해야 되나? 니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점이 뭔가, 어떤 니즈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그 개발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어찌됐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는 경험이 부족하면은 챗GPT한테 아까처럼 물어보면은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팁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복붙하면은 당연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탄탄히 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서비스를 만들고 기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혹시 완성도 높은 워킹 프로토타입이 나오려고 한다면 좀 빠르게 개발하고 완성도 높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혹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본인 개발자로서의 포트폴리오. 아니면 다 처음이신가요? 개발이? 다 처음이신가요? 아마 다 처음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좀 팁이긴 한데 그 가장 빠르게 서비스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이썬 베이스의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 라이브러리인 장고 갖고 웹 서비스 관점에서 웹 서비스 만들려면은 장고 베이스의 이제 SSR, 장고 베이스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고라는 프레임워크가 그 MVT 패턴이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모델 뷰 템플릿 해갖고 당연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 프레임워크입니다. 템플릿이 HTML, 기초 지식, HTML하고 CSS를 가지고 템플릿이라는 그 영역을 만들고요. 파이썬으로 모델과 뷰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델은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려면 SQL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델 가지고 이제 뷰단에서 ORM으로 서비스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뷰의 ORM으로 DB 접근해서 DB 데이터 꺼내고 그걸 바로 템플릿 쪽으로 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고 쪽으로 이제 페이지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하루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고로 만든다면 그렇게 코드량이 많지도 않고 이미 장고라는 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그 구조나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까 데브옵스 부분은 데브옵스는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 프로그램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장고 같은 경우는 매년 뭐 장고 전 세계 재단에서 뭐 각 나라마다 방문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서한테 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장고 프레임워크를 써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러프하게 구조 같은 경우는 한 10분 이내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커서를 또 유료 결제를 하셨다면 걔한테 커서한테 나 어떤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현해줘 하면은 이제 커서가 5분 만에 템플릿 뷰 모델 만들어줘요. 다만 잘 만들어줬는지 안 만들어줬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수정을 하시거나 커서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커서가 완벽하진 않아요. 커서나 그런 클루드나 코파일럿이 완벽하진 않아서 그 커서나 AI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행해 보면은 에러가 난 거를 다시 캡처해서 커서한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 코드 가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딩 그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커서나 클루드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 구현 가능하세요. 다만 얘가 제대로 짰는지 안 짰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워킹 프로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서.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커서나 클루드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와 있나요? 잘 시키면은 나름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아까 초창기에 GPT나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단순히 두 돈문의 유사도로 검출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줘 물어봤을 때 이런 코드 줄 수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추가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계속 핑퐁을 해야 그만큼 완성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을 한다? 얘한테 일을 시킨다? 퀄리티는 딱 그 정도 수준일 거고요. 제가 아는 만큼 퀄리티가 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커서랑 클로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GPT만 씁니다. 따로 바이브 코딩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좀 헷갈리는 거, 저도 완전 모든 기술 스택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같은 거를 가지고 GPT한테 이거 좀 샘플 코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샘플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맥 파악한 다음에 뭐 뽑아올 것만 뽑아와서 저는 제 서비스를 만들고요. 또 역시나 이제 GPT나 이런 커서나 그런 쪽은 좀 공개가 돼 있어서 개인정보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GPT나 뭐 커서나 클로드한테 개인정보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업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코드들 같은 거를 크게 오픈하기가 좀 꺼려져서 저는 그냥 유저 케이스만 물어보고 거기에 있는 샘플 코드만 떠다가 바로 저희 서비스에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면 황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